자, 데카르트는 대체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왜 회의를 했을까요? 그리고 회의를 하고 또 회의를 하고 의심을 하고 또 의심을 해서 왜 궁극적으로 의심할 수 없는 어떤 명징한 진리를 찾기를 원했을까요? 왜 그런 걸 원했던 것일까요? 처음부터. 흥미로운 사실은 데카르트가 철학자로 활동하던 대부분의 시간이 유럽에서 일어났던 30년 전쟁이라는 기간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럽은 루터의 종교개혁과 그 종교개혁에 대항하는 반종교개혁과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서 신교와 구교 사이에 갈등, 그리고 전쟁, 사륙 이런 것들로 점철됐던 시기였습니다. 역사학자들이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가장 참혹했던 전쟁이 무엇이었냐 라고 물으면은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이 아니라 30년 전쟁이었다 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정말 이 정도 종교적 차이가, 신에 대한 어떤 신념의 차이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면서 전쟁을 길게 끌고 가는 게 합당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고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 외에 지식인들은 또 다른 도전에 직면을 했습니다. 그것이 16세기부터 고대의 회의론이 다시 부활을 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게 피로니즘이라고 불렸던 어떤 철학사조인데요. 피로니즘은 당시 이제 회의론의 창시자였던 피론의 이름을 딴 그런 피론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형태의 회의론인데, 우리는 어떤 지식도 참인 지식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식도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을 전개했던 철학사조였습니다. 자, 우리가 수학은 믿을만 하지 않냐? 예, 이 사람들은 수학은 그 자체에서는 믿을만 하지만 세상에 바르게 적용되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 그러고요. 우리의 경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식의 근거로 삼는 우리의 경험은 더더욱 믿을만한 게 못 된다. 우리가 경험적으로는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사실 들여다보고는 우리가 속고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느냐. 그러면은 3단 논법과 같은 연역은 어떤가? 3단 논법은 전제가 맞다고 가정을 해야 되는데 3단 논법의 출발이 되는 그 전제가 올바른 전제라는 보장은 아무 데서도 없다. 그러면 귀납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실들을 모아서 그 사실들로부터 어떤 결론을 유도해내는, 그럼 귀납은 어떠냐? 굉장히 많은 사실들을 모은다고 그것으로부터 참된 결론이 나오리라는 보장은 아무 데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얻는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귀납, 연역, 추상화, 수학, 경험, 이 어느 하나도 믿을 만한 게 없다. 그러니까 참된 지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만한 지식은 세상에 없다. 라는 게 이제 피로니즘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 당시의 철학자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은, 자, 100% 참인 지식은 없다고 치자. 니들 주장을, 회의주의자, 너희들 주장을 일정 정도 인정을 한다. 100% 참인 지식, 그건 없다고 해도, 그렇지만 우리가 살면서 믿을 만한 정도의 지식은
얼마든지 있지 않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천문학을 이용해서 행성의 위치를 예측을 하는데 그 위치에 따라서 행성이 나타나고, 천문학을 이용해서 일식을 예측을 했는데 딱 그 정해진 시간에 일식이 시작이 되고, 이 정도면 믿을 만한 지식 아니냐. 우리는 건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식을 이용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만한 지식 아니냐라고 답하는 것이 첫 번째 방식이었습니다. 즉 어떤 지식의 100% 참인 그런 토대는 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의지할 정도의 지식은 많이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데카르트의 친구 중에 메르센느라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메르센느 같은 그런 철학자들이 저런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근데 데카르트는 아니었습니다. 데카르트는 저런 입장에 만족을 못했어요. 만족을 못하고 이 회의주의자들을 근본적으로 논박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지식의 토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데카르트는 명징하다라고 불렀는데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너무나 확실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못하는, 심지어 극단적인 회의주의자조차 의심하지 못하는 그런 지식의 토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그걸 찾아 나섰던 방법은 회의주의자가 사용했던 그 의심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세계의 존재를 의심하고 신의 존재를 의심하고 나의 존재도 의심하고 계속 의심해 나갔는데, 그렇지만 의심 못하는 게 있더라. 부정할 수 없는 게 있더라. 그게 생각하는 나였습니다. 이런 사고는 데카르트의 철학과 과학으로부터 출발이 됐는데요. 데카르트의 철학과 과학은 그 당시 유럽이 처했던, 그 당시 데카르트가 살았던 사회가 처했던 어떤 극단적인 혼란, 정치적이고 전쟁의 혼란, 지적인, 철학적인 혼란, 이런 혼란으로부터 확실한 지식의 어떤 토대를 얻음으로써 이 세상을 혼란에서 벗어나고자 하게 생각했던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구상했던 한 명의 그 철학자로부터 출발이 됐던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를 제가 시작할 때 데카르트는 그 안에서 과학과 인문학을 결합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데카르트의 방법서설이란 책은 광학, 기상학, 그리고 기하학의 서문격으로 쓰여졌던 책이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데카르트는 이거 외에도 세계라는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의 작용에 대한 인간론이라는 책도 집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집필하기 위해서 데카르트는 푸죽관을 들락날락 했다고 합니다. 푸죽관에서 소를 잡고 돼지를 잡는 그런 사람들이 동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동물을 해부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동물 몸의 구조라든지 그 기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데카르트는 굉장히 융합적인 혹은 통섭적인 인간이었습니다. 과학과 철학은 데카르트 자신의 체계 안에서는 굉장히 조화롭게 결합했고 공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카르트 이후에는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과학과 인문학이 분리되기 시작을 합니다. 과학은 제1차 성질을 다루는, 세상의 본질을 다루는 그런 것으로 가게 되고, 인문학은
어떻게 보면 존재하지 않지만 인간에게는 소중한 2차 성질을 다루는 것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둘의 거리는 멀어지고 둘 사이의 관계는 소원해지게 됐던 것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데카르트의 광학, 기상학, 기하학 책을 구입하시는 것조차 아마 쉽지가 않을 겁니다. 물론 영문판이나 불어판으로는 나와 있지만요. 근데 처음에는 이 방법소설과 이런 데카르트의 과학적인 저술이 같이 묶어져서 판매가 됐었습니다. 원래 데카르트가 생각했던 대로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광학, 기상학, 기하학은 방법소설로부터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져서 방법소설이라는 책은 데카르트의 다른 철학서적, 예를 들어서 Meditations on First Philosophy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찰이라고 부르는, 제1철학에 대한 성찰이라고 부르는 데카르트의 철학적인 주저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소설은 과학으로부터 떨어져서 다른 철학책들과 합본이 돼서 결합하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강의 처음에 방법소설이 가장 많이 읽히고 가장 많이 교재로 인용되는 철학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공부하는 철학도들은 그 책이 원래 데카르트에게 있어서는 과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던 책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채로 공부를 합니다. 네,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저는 과학, 인문과 예술을 만나다 라는 어떤 프로젝트의 숙제는, 우리가 떠안고 있는 숙제는 이중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저렇게 분리된 과학과 인문학을 다시 합쳐서,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원했던 그런 프로그램의 당시 맥락 속에서의 참 모습을 찾아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데카르트 자신에게 있어서는 과학과 철학이 분리된 것이 아니었다 하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훨씬 더 어려운 프로젝트인데요. 데카르트 이후에 점점 거리가 멀어졌던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다리를 놓는 작업입니다. 즉, 자연과학은 자연의 사실을 다루기 때문에 가치 중립적이고, 인문학은 인간에게 소중한 가치를 다루기 때문에 자연과학과는 무관한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뛰어넘어서 과학과 인문학 사이에 멀어진 거리에 더 새로운 가교를 놓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무엇인가 라는 점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또 다른 숙제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의 숙제는 이중적이다. 과학과 인문학의 결합을 위한 우리의 과제는 이중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뉴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폄하한, 비판한 그러한 작품을 설치를 했는가? 당장 철거를 하라. 뉴턴이 이미 살아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뉴턴에 대해서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인간 중에 가장 신에 근접한 사람이다. 블레이크는 뉴턴이 이 유리진의 화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얘기. 르네상스에 그렇게 부흥을 했던 인문주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다. 영국이 자랑할 수 있는 게 뉴턴만이 아니다.